그럼 미국 민주당은 저런데 한국 민주당은 어떤가 좀 보겠습니다. 김성재 지금 네. 그죠. 네. 이뇨한 혁신위원장 네. 띄우고 쭉 김포 보겠습니다. 네. 편입 수도권 서울 편입 띄우고 공매도 또 띄우고 공매도 금지 한시 금지 네. 6개월간 금지시키고 해서 뭐 또 그다음에 무슨 뭐 계속 대단히 의제를 새로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뭐 이준석 뭐 친당 나오고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저런 게 다 국힘당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무슨 뭐 대단한 어떤 국가적 비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표를 어떻게 잡아볼까 하고 얄팍한 수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준석 같은 경우도 보면은 무슨 뭐 영어 써서 인종차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실은 그 인종차별 문제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한 거죠, 이준석은. 근데 보면은 저런 모든 것들이 저게 지금 국가의 어떤 이 미래 비전, 전망과 관련한 투쟁인가 그건 전혀 아니잖아요. 이게 표가 될까 하고 막 던지는 감당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는 뭐 그 동네가 워낙에 그런 동네니까 그렇다 치고 근데 이걸 민주당은 그럼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런 이 의제 싸움을 제대로 하고 있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포도 저 딱 나오니까는 제대로 입을 열지 못하더라고요. 혹시 뭐 김포 있는 쪽에 표가 또 날아갈까 봐 이런 걱정하고 있는 건지. 그러겠죠. 네. 김포뿐만 아니라 뭐 위성도시가 다 접경 그러니까요. 위성도시가 다 되는데 무슨 뭐 메가시티 거기 확 빨려 들어갔어. 이게 보면은 매번 무슨 뉴타운인가 뭔가 그것도 한번 그 비슷한 거예요. 아니 뉴타운은 그나마 뭘 건설이라도 하지만 아니. 이거는 저 도시 경계선을 바꿔갖고 아니 그 제가 드린 얘기는 뭐냐면 뉴타운처럼 딱 미끼를 던지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방식이라는 당연히. 거죠. 그렇죠. 이게 보면은 그래서 이게 국가의 균형 발전이라는 걸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그리고는 향후에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도시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될지 또 지금 메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이 생활권 도시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굉장히 15분 내의 생활권 도시라는 건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나와 있는 건데 저런 식으로 해서 막 하니까 그리고 또 프랑스 파리하고 같이 그 비교를 하는데 파리는 그 안에 우리나라 같은 무슨 구가 독립적인 그런 그 행정을 한 것을 한꺼번에 합쳤다는 거거든. 그 면적이 넓어진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걸 마치 또 거대하게 부풀린 것처럼 가짜 뉴스를 또 살포하고 그랬다는데. 뭐 이제 보면은 또 어젠가는 한동훈이 탄핵하려면 해봐. 뭐 자기 탄핵하면은 윤석열도 똑같이 그 얘기했어요. 나중에 또 한번 윤석열 탄핵 얘기를 하겠지만은 국민들이 이를 모를걸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민주당이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전철력이 너무 없다. 그다음 동시에 국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그래 이런 정치개혁 의제가 있네. 이런 개혁 패키지를 가지고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풀겠구나 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개혁 의제가 전혀 안 나와요. 이게 지금 국힘 쪽에서 나오는 총선 대비 이른바 표심 잡기 전략, 마구잡이 던지는 쟤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는 뭐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몇 번씩 하고 어부바 놀이하고 뭐 그런 거 살려주세요까지 살려주세요 별의별 치사한 짓을 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안 통하니까 이번엔 정책처럼 보이는 것들을 들고 나오는 건데 저게 집행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실행이 가능하고 예고가 가능하잖아. 그래서 굉장히 많은 카드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 지금 어쨌건 민생 정책이 아니라 욕망을 부추기는 정책을 한 거 아닙니까? 서울로 편입시키고 너 계급을 주식시장, 주식시장도 활성화시키겠다. 이거를 지금 내세우는데 앞으로도 줄줄이 나올 수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러면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약간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대응 비전, 대안의 아젠다라든가 또는 전략, 전투력 이것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민생은 민생으로 엎어치기를 하고 또 엎어치기로는 안 돼요. 그러면 이미 프레임이 저쪽에 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의제 선점을 해서 북치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죠. 그러지 말고 이제 민생 의제도 선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치개혁 의제 같은 건 본인들이 책임이 있으니까 정말 종합 패키지를 내놓고 국민도 설득하고 국민들한테 기득권 내려놓는 모습. 그러니까 거대 양당의 기득권 내려놓겠다.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겠다. 당장의 세비 문제. 그런 식으로 딱 보여줘야 돼요. 기득권 내려주는 모습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영호남 지역 패권 같은 거 그것도 무지무지한 기득권이 돼버렸는데
이런 것도 지역 정당 설립 가능하게 해서 내려놓겠다. 경쟁 체제로 돌입하겠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기득권을 포기하는 이유는 그래야 민심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야 사회가 그럼요. 제대로 도는 거란 말이에요. 기득권이 패권이 되고 특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치개혁서부터 기득권 내려놓고 해야 정치 불신도 좀 해소되고 사람들이 희망도 생기고 또 여러 민생 정책으로 파급 효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민생 복지 쪽으로 그래서 그쪽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 세비 지금 얘기했을 시작을 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원 수도 늘어나야 되죠. 의원 축소하겠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부담은 줄여주고 그리고 기능은 확대하고 그리고 지역구는 도리어 사실은 잘 정리를 하고 비례는 확충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이것이 직접 민주주의 공간을 확대해주고 비례성도 높이고 밀도 있는 정치 체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건 전혀 관심 없이 그냥 있는 대로 따먹겠다. 자기들이 원하는 결실을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니까는 정치 개혁에 대한 어떤 이 동력 자체를 사실은 원래 야당이 그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반대당이기 때문에 야당이 그래서 그렇죠. 기존의 민생 정책이라는 건 할 수가 없잖아. 그건 할 수가 없는 없으니까. 거죠. 네. 근데 민생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집행 권한이 있으면 민생을 가지고 한번 붙어보겠는데 그거는 뭐 전혀 그런 이 국가의 자원을 집행해서 실천하고 관찰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예산 문제 관련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거나 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건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는 정치 전체의 틀을 바꾸는 그런 이 소용돌이 같은 정치를 펼쳐야 되는데 이게 정치가 그래서 너무 좀 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한 말로 이제 정치의 온도도 뜨겁게 높이고 온도를 높이면요 기성 질서가 녹아 그죠? 전혀 안 바뀔 거라고 체념했던 것들이 녹는 현장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최근에 정치 온도가 가장 높아졌던 때는 교사 30만, 50만 명 중에 정말 30만 가까운 사람이 여의도에 모였어요. 5천 명서부터 시작해서 단 6주 만에 30만이 모였는데 그 결과로 2주 만에 그 30만이 모인 2주 만에 3주 만에 법안이 4개가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결국은 온도가 높아지잖아. 참여의 온도가 높아지면 속도가 빨라져. 교착 지연이 없어지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회 그 교직 사회의 가장 큰 문제들을 해결했잖아 결국은.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촛불 행동도 우리가 하는 게 온도를 높이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누가 제일 온도를 높일 수 있느냐? 누가 스피커 파워가 제일 크느냐? 결국 야당, 제1야당 대표들이겠죠. 대표죠. 그러니까 꼭 기대를 걸어서 한다는 게 보다도 일단은 제도적으로는 마이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마이크 파워니까.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얘기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본인들이 뭐 국민 항쟁을 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대책에 싸울 건 싸우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합의를 이룰 것은 빠르게 신속하게 해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정치의 규모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보면은 한반도 전체 관련해서는 어떤 정치를 밀고 나갈 것인가. 근데 이게 전혀 안 나와요.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목소리, 반대하고 조롱하고 규탄하고 비판하는 걸로는 안 되거든요. 대안이 확실히 설득력이 반사 있어야 이익만 되는데. 가지고 정치하는 건 아닌 거니까. 그래서 그래 한반도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 현재 지금 교착 상태가 왜 이렇게 된 것이지? 한미일이라고 하는 전쟁 동맹 체제가 과연 우리한테는 미래야? 이게 문제가 있다면 단호하게 반대해야 되는 것이고 9.19 문제는 비준의 과정으로 들어가서 그걸 전혀 건드리지 못하게 훼손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거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시행령으로 꼼수 이거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다 막아내고 단호하게 탄핵하고 입법으로 다스려버리면 되지. 그렇죠. 상위법으로 결정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처벌 조항이 강력하게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래봐야 법률을 어겨도 처벌받을 그러한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하면 그 법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여야 정개특위라는 게 구성돼 있어서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거법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국힘당은 국회의원 수 10% 줄이자고 또 포퓰리즘적인 주장을 하고 앉아 있고 국민을 정말 개돼지로 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고 병립형으로 돌아가자고 그 과거 2020년 네. 선거법 개정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지금 강력히 주장해요. 그럼 민주당이 거기에 동조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면 그냥 현행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 현행법이 되는 순간에 위성정당, 자매정당 논란이 나게 돼 있어요. 그 구별도 애매하고. 그런데 네. 사실 위성정당, 자매정당이 왜 생기냐면 비례대표 의석이 300석 중에서 47석, 18%밖에 없기 때문에 생기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야. 연동형의 네. 고유한 속성이 아니에요. 그렇죠. 연동형 네. 비례대표제를 하면 위성정당이 나온다? 자매정당이 나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요. 제1당과 제2당이 253석의 지역구 선거에서 압승을 하면요. 이미 이 사람들이 정당 득표율 올린 거, 그러니까 만 40% 올렸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120석이면 족한 거거든. 정의로운 거거든. 50% 올렸으면 150석이면 정의롭거든요. 그런데 253석 중에 압승을 넣으면 180석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면 이미 정당 득표율을 상회하는 이른바 초과 의석을 지역구 선거에서만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비례 의석 47석에 단 한 석도 가져올 수가 없게 돼요. 그 제1당의 이제 연동형으로 하면 그게 제1당의 운명이죠. 제2당도 비슷한 데 처하든가 아니면 비례 의석을 서너 석밖에 못 가져와요.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 의석을 늘리고 의원 정수 확대하고 비례 의석 그렇죠. 늘리되 네. 이 전체 국회의원 유지 비용 네. 300명 유지 비용으로 감당하겠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기록을 내리고 그런데 국민에게 봉사하는 시스템을 그렇죠. 확충하는 그렇죠. 개념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여야가 합의를 안 하는 이상 패스트 트랙에 태우든가 뭐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미 시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입법 참 기가 강행한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네. 위성정당 금지 조항 한번 못 만들어 보고 글쎄 말이에요. 4년을 허송세월 한 거니까 정말 준엄하게 꾸짖어야 되는데 지금도 기회는 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국민들이 사실은 잘 알아들을 수 없기도 하거든요. 이 선거제도에 맞아요.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중요한 정책 화두로 삼아서 그렇죠. 그래서 마이크 파워 있는 사람이 그럼요. 설명하면 금세 설명이 돼요. 그럼요. 비유도 들고. 네. 그래서 이탄희 의원 같은 사람 골목 상권이라고 47석은 군소정당. 그래서 골목 상권을 지키자. 네. 원래 골목 상권 지켜서 그런 대로 경쟁 다당 체제를 만들려고 합의해서 만든 선거법 아니냐. 그런데 왜 자꾸만 위성정당 만들고 그러냐 이런 거지만 이 호소만으로는 안 되지. 근데 약간 이 이탄희 의원 같은 사람 골목상권 지키자는 표현은 굉장히 쌈박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개혁 패키지를 내놓고 과감하게 밀고 가야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겁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네, 과감 발상은 여기까지도 갈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비현실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발상 자체는 굉장히 과감해야 된다고 보는 게 300명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지역 150, 나머지 비례 150 이 정도도 해보자. 그래서 지역은 지역대로 치밀하게 하고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비례를 갖다가 정리해보자. 라는 것까지. 제 얘기는 뭐냐면 왜냐하면 그러니까는 그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지금 지역만으로 국회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각자의 직능과 목소리가 제대로 과소 대표되는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커지면 그러면 얘기는 굉장히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의 문제라기보다도 발상자를 그렇게까지 밀어버려야만 이 문제를 혁파할 수가 있지. 전적으로 동의. 네, 요만큼 이 비례가 가질 수 있는 건 요만큼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다른 걸 해보겠다고 하니까는 여기다 다 쑤셔 넣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비례 의석을 100석 이상으로 늘리지 않고는 준연동형을 할 경우에 자매정당 막을 수 없고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다 종전의 병립형 효과가 나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사실은 모든 힘을 합쳐서 설득해내고. 그래서 굉장히 과감한 발상을 던져서 논쟁을 붙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논쟁 축을 바꿨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것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주 협소한 틀 속에 갇혀 있는 발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뻗어나가는 거죠. 국민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우리 삶을 규정하고 또 발전시키고
쇠퇴하는 것이 지역의 문제인가 직능의 문제인가를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그거죠. 네, 택시 그럼요. 기사가 부산 택시 기사, 서울 택시 기사는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 그럼요. 뭐 네. 교사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 그 직능이 저 먼저란 말입니다. 실질적 자기 그렇죠. 삶을. 그럼 그것에 대한 비례를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지역은 축소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동시에 지역의 개념을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게 뭐냐면 지역의 그 이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이해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이미 있어요. 사실은. 있죠. 지자체로 있어요. 지자체가라는 다 게 있어요. 있지. 그 지역은 어떤 개념이냐면 그 지역에서 굵직한 국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국정에 참여시키는 대표로 보낸다. 이런 개념으로 바뀌어야지 되는 것이지. 물론이죠. 지금처럼 국회의원이 네. 제2의 지방의원 노릇하고 그러니까요. 예산 네. 따오면 플래카드 털고 돈 따오는 그거밖에 그거 할게 해갖고는 없어요. 안 되는 안 되는 거거든요. 거죠. 이게 그건 정말, 내셔널 어셈블리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게 영어로 얘기를 하면. 격이 달라야 되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는 국민적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국정을 감당하는 그러한 대표로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 사람을 국정에 참여시키겠다. 물론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구청장인지 도지사인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의원인지. 소선거구제하고 관련이 네. 되잖아요. 소선거구제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는 순간 지금처럼 네. 지역 대표 성격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숙명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자꾸만 그런 거죠. 직능 쪽은 늘리고 지역 쪽은 좀 비중을 줄이자는 얘기지. 지금 네, 당장 비중도 숫자를 줄이고 줄이는 게보다는 개념도- 비중 자체를 줄여야 돼. 개념도 개념도 줄이는 그러면 이제 역할이 바뀌거든. 그렇죠. 지방자치 강화로 역할이 굉장히 달라는 바뀌는데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나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네,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 정도의 인물을 내놓겠다. 그래서 이 정도의 인물로 국정을 감당하겠다. 당신은 우리 지역 신경 쓰지 마. 당신이 신경 쓸 것은 우리 국가 전체 비전, 국방, 외교, 뭐 국제관계, 또 중요한 이 경제정책의 중심, 골조 이런 것들 해라. 이렇게 좀 이게 이제 해줘야 다 되는데. 공천제도하고 또 연관이 있잖아요. 네. 당내민주주의하고도. 그래서 공천제도를 재설계하지 않으면 그리고 네. 불공정 경선의 요소들을 다 없애야 돼요. 그 그렇죠. 불공정 경선 네. 요소는 다 지구당 위원장이나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이거든. 그걸 내려놔야지만 정치 신인의 진입 같은 게 여성이건 젊은이건 네. 또 저 빈민이 대표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들어올 그렇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얽혀 있는 거라. 그러나 그건 근본은 풀어야죠. 선거제도부터거든. 그래서 네.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요해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에요. 그렇게 해야 근데 되겠습니다. 하나 네. 보태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이준석이 네. 굉장히 재밌는 예측을 하고 나는 꼭 맞을 거라고 보는데 국힘이 이번 총선에서 80석 언더를 할 거다. 그 사람 표현입니다. 80석 언더. 80석 아래를 하겠다. 아래가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얘기 뭐 뭐냐면 말하자면. 본인이 네. 신당 창당하겠다는 그런 거예요. 거죠. 네. 그래서 반윤 말고 친윤 정당은 80석 이하일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이렇게 네. 될 경우에 반윤은 그러니까는 뭐 국힘 안에서의 반윤과 그 밖의 모든 반윤까지 아마 연대에 그 넣어서 밖에 모든 네. 반윤 앞에 200석은 확실히 네. 넘는 것이고 220석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국힘 안의 분위기- 친윤은 네, 그런 분위기 저 촉발제가 되겠다는 얘기니까. 뿐만 아니라 네. 이 가능성을 열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지금의 연동형에서 후퇴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지금 호재가 뭐냐면 이 총선을 앞두고 여권 분열은 지난번 네. 우리가 되게 걱정했잖아요. 민주당이 분열했었고 네. 2016년에도 네. 그런데 코로나 덕분에 네. 압승을 했고 2022년에는 지금 국힘이 분열하는 건 총선을 앞두고 분열하는 건 정말 드문 경우인데 네. 정말 역사적인 호기가 왔다. 어떤 박수 좀 면에서는 치고 싶네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이거 주제로 살려야 돼 그래서. 맞습니다. 듣고 싶어. 그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날내 세우자야.